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SEC 2024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연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LG그룹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의 진행자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큰 영광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또 즐기면서 재미있는 개발자분들을 위한 축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LG SDC 2024, 제가 듣기로 LG그룹의 전체 개발자분들께서 모이셔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서로의 지식을 공유를 하시면서 다 같이 만들어가는 축제다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맞나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주제는요, Shaping the Future Together.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참석하시는 모든 임직원 분들께서 다 같이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LG SEC 2024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SEC 2024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LG전자 CTO 부문 소프트웨어 센터장님이시죠. 박인성 전무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성 전무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LG 소프트 개발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년 열리는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는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작년 우리는 Possibilities of Convergence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Shaping the Future Together인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징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와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우리 생활과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있을 키노트 자리에서는 특별히 LG CNS, LG U+,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대표하는 임원분들께서 각사의 AI 전략과 성과를 공유하는 릴레이 노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AI가 어떻게 각기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PM 컴피티션은 이와 같은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내일 컨퍼런스 2일차에 열리는 PM 컴피티션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이전에 두 번의 라운드를 통과한 8개의 훌륭한 팀이 어떻게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사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인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열리는 이 대회가 LG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PMPL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그룹 코딩 대회도 올해 다시 개최됩니다. 각사의 최고 코딩 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실력을 겨루고 서로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LG그룹 내 개발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커널 개발자들의 모임이 열릴 예정입니다. 운영체계의 핵심인 커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LG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프트웨어 각 영역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는 과감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창의성과 헌신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미래가 더욱 밝고 희망차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우리 연대와 협력은 LG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인사이트와 영감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LG의 기술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말씀으로 오늘 행사의 문을 멋지게 열어주셨는데요. 이틀 동안의 뜻깊은 프로그램도 짚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대와 협력이 LG의 기술과 혁신, 더 나아가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LG SEC 2024 첫 번째 순서 키노트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 바로 LG그룹의 임원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릴레이로 키노트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으셨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노트 연사님이십니다. 아마 첫 번째 순서셔서 지금 가장 심장이 콩닥콩닥 뛰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CNS 박상엽 상무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 CNS 빌드센터 박상엽입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여러분들이 젠 AI를 사용하기 위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쉬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나눠야 될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챗봇 시스템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하는 대답을 딱딱 해주는 그런 AI가 첨가된 챗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챗 GTP 가지고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물어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채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할루시네이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대부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서도 일부 데이터들은 리얼타임으로 확보하는 데이터를 채팅에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모든 고객들이 원하는 우리의 정보가 외부로 나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챗봇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젠 AI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중에는 수천 가지 이상의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레임워크나 플랫폼들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돼서 아까 같은 채팅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되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산 넘어 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할 부분들은 바로 이 젠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젠 AI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혹은 고객의 데이터를 벡터DB로 구성해서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LMM에 제공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거나, 그게 우리가 레그라고 불리는 방식이죠. 아니면은 파인 튜닝을 통해서 기존 모델을 가져다가 우리 데이터를 얹어서 계속 학습을 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엑사원처럼 아예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따로 만들거나, 이런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선택의 기준은 바로 왼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선택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명확하죠.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합니다. 기업의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정확한 결과죠. 이 기계는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물어봤을 때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너무나 방대한 데이터를 공부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한가? 특히 파인 튜닝이나 그
자신만의 모델을 갖고자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 기간과 투자도 상당히 큰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챗봇을 구현할 때 어떤 기술들이나 어떤 방식이 제일 유용한가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RAG 방식이 제일 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같은 챗봇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RAG 아키텍처 구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데이터를 모아서 벡터DB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벡터DB를 어떻게 잘 뽑아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리트리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는 기능 하나하나가 각각의 솔루션으로 구성돼서 잘 유기적으로 엮여져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RAG 구성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랭체인입니다. 이 RAG 오케스트레이션을 감싸고 있는 전반이 바로 랭체인인데요. 랭체인은 일반적으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현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현납에서 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랭체인을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분들입니다. 벡터DB를 구성을 할 때 벡터DB 안에 넣는 컨텐츠는 기업의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죠.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 혹은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문서도 PDF, 파워포인트, 엑셀, 수없이 많은 문서들이 있죠. 이런 문서들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선택. 그럼 우리가 RAG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기술을 사용할까요? 지금 붉은색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혹은 API 서비스 기반의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 인프라에 내가 설치해서 내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고민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준비, 기간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AWS나 애저 같은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화시켜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락 서비스에는 뭔가 아무것도 없이 베드락 하나만 달라 있지만 그 안에는 왼쪽에 붉은색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의 오픈 AI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구현할 때 내가 과연 설치하는 게 맞는 건가, 혹은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고민을 했을 때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의 기준은 바로 프로덕트 밸류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덕트를 만들 때, 젠 AI 프로덕트를 만들 때 어떤 밸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밸류가 10인데 우리가 1000을 투자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투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빠른 딜리버리를 원하는 고객도 있어요. 어떤 고객분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난 AI에 정말 진수가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고객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작게 빨리 만들어서 한번 보고 싶어. 그래야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이런 고객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딜리버리가 필요한가? CSP 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미 모든 패키지들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주 이내 프로토타입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초기 투자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젠 AI 서비스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맞나 틀리다라는 고민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또 모델에 대한 종속성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났었죠. 이제 GPT-5가 나옵니다. GPT-5는 GPT-4보다 월등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GPT-4에 수백억을 투자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정말 우리만의 정말 놀라운 GPT-4 모델을 확보했어요. 근데 갑자기 5가 나왔어. 이제 어떻게 되지? 고민이 되는 거죠. 또 학습을 시켜야 되나? 아니면 그냥 구형이지만 계속 써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모델 종속성은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두루두루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설치해서 쓸 거냐, CSP를 쓸 거냐, 혹은 CSP를 쓸 때도 AWS 쓸 거냐, 애저를 쓸 거냐, GCP를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AWS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으로 언급되는 게 본인의 모델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외부에 있는 모델들을 조합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모델 종속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AWS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신뢰할 수 있는 GCP, GPT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바로 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SE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RAG를 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LG CNS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검증했습니다. 즉 AI 엔지니어 없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CSP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완성도 높은 플랫폼 기반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의지만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트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에 있어서 젠 AI 솔루션의 핵심은 RAG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16년에 전체 벡터DB 구성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RAG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RAG는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나?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젠 AI 시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끌어 간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모든 기업들이 AI를 하지만 AI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AI를 제대로 적용하는 기업들은 1%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 뜻을 곱씹어 보면 남은 99%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젠 AI 시대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LG U+의 정성건 상무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U+의 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목은 저렇게 좀 조금 거창해 볼 수 있는데 생성형 AI 시대의 개발자 그리고 U+가 준비하는 것. 저는 좀 더 편하게 이 컨퍼런스를 키노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와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이 개발자라고 믿고 저희가 개발자분들한테 생성형 AI를 어떻게 전달해야, 어떻게 적용해야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U+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편안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한 20년간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했고요. 그리고 IPTV나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런 쪽 마이크로 서비스의 전환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LG 싱큐에 대응하는 스마트 싱을 구축해 왔는데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네. 기술의 트렌드를 보려면 사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한번 서점에 가보시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도 AI, 생성형 AI, LLM 이런 것들을 개발자한테 적용하는 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아마존에서도 개발자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개발자분들이 많이 활용해왔던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B 했던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생성형 AI 그리고 AI를 개발자한테 적용할 때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로 좀 모아놨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나서 솔직히 스택 오버플로우의 위상은 조금 꺾였어요. 많은 개발자들이 찾아보는 대신 그냥 GPT에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AI 검색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한 도구는 명실상부한 챗GPT입니다. 최근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클로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빙 AI 그리고 바드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개발 도구 활용 순위는 말 그대로 GitHub Copilot입니다.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템9 등 이런 후발주자들이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에 대한 실제 감정은 거의 7-80% 육박하는 개발자분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의 이점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또 보여주는 통계는 전문 개발자의 AI 도구 활용 여부인데요. 사실 전문가일수록 AI 도구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게 나오고요. 같은 식으로 초보자인 그리고 개발에 막 진입했던 개발자들로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I에 관심 있는 부류의 개발자들은 AI 도구를 어디에 활용하냐면 실제 가장 많은 부분이 코드 생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러블 슈팅이나 디버깅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개발자분들 중에서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들 간의 협업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AI가 생성하는 코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신뢰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AI가 개발 쪽에 활용된 게 아직은 수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LLM을 그냥 직접 물어보면서 인터랙션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챗GPT나 클로드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IDE와 잘 연결된 최적화된 IDE 도구들을 사용하고 GitHub Copilot이나 템9이나 최근에는 강력한 아마 여기서 써보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 커서 등을 사용해서 AI를 활용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실제 자기가 작성하려는 코드를 실제 서제션 받거나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거나 그리고 새로 받은 우리의 코드들을 AI로 1차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코드 다큐멘테이션, REST API 같은 저희가 자바 스프링이나 컨트롤러들을 잘 정의하면 그거에 대한 REST 다큐멘트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채워넣는 해상도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 거기에 해상도에 대한 데이터들을 자동적으로 채워주는 것들 그리고 유저 프렌들한 ID 통합 그리고 버그를 찾아내거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리고 소량의 자동화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로 이렇게 봤을 때는 개발자들은 저희가 초급이든 전문가든 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AI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AI 페어 프로그래밍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모니터 화면이 사실 조금 틀리죠. 사실 AI가 나타내는 것들이 늘 할루시네이션이나 환각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의 페어 프로그래밍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 AI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자가 타이핑을 하는 동안 코드를 읽고 필요한 부분을 프로그래밍하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제약사항을 이해하고 밸리데이션하고 그리고 코드의 알고리즘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코드 작성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코드를 분석해주고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코드 분석가 역할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사이클 E2E에서 볼 때 기획에서부터 요구사항부터 최종 디플로이먼트 될 때까지 고객에게 딜리버리 될 때까지 이런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AI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코딩 부분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부분, 다큐멘테이션 부분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를 최대한 자동화하거나 옵저빌리티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먼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U+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운행처럼 저희가 레벨이 있습니다. AI 캐퍼빌리티를 보면 사실 전혀 AI를 활용하지 않는 레벨 0에서부터 거의 AI가 오토노머스하게 자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 레벨 5까지 볼 때 현재는 저기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현재 코드를 제한받고 생성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U+에서 그럼 실제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익시지아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실제 개발자가 GitHub 코드 래퍼에 실제 커밋하게 되면 자동으로 코드의 리뷰 커멘트를 달고 슬랙으로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자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코드 컨벤션을 따르거나 실제 문제가 있는 코드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AI가 먼저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부분도 계속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 검색, 굉장히 많은 레거시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되는 테이블들을 찾거나 정보를 찾는 것도 늘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LLM을 통해서 익시지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시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큰 장애를 겪었던 몇 번 실제로 경험적으로 큰 장애를 겪었던 부분을 프롬프팅을 계속 코드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실제 개발자들이 널 체크를 빠뜨렸거나 익셉션을 빠뜨렸거나 컨벤션이 안 맞거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 리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뷰들을 개발자들이 모두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이거는 저희 개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분들도 마찬가지 개발하는 코드에 대해서 다 리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IDE 플러그인, 익시지혜의 AI 코딩 어시스턴트 저희 프로덕트에 IDE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인텔리제이나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바로 코드에 대한 리뷰나 리팩토링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DB 테이블이나 API 검색하는 데서도 계속 저희가 기능을 더 추가하고 있고요. 구조도를 보면 저희가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세 가지 기준을 세웠었어요. 뭐 거창하게 이런 게 아니라 안전할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기준을 마련할 것, 두 번째 저렴할 것, 세 번째 활용하기 쉽게 할 것. 네, 세 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비용면입니다. GitHub 코파일럿에 5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2% 수준입니다. 물론 기능들이 더 많이 GitHub 코파일럿에 있겠지만 늘 그렇듯이 20대 80으로 보면 늘 자주 사용하는 20%의 기능만 집중할 수 있다면 개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00명 기준 1년간 사용했을 때 실제 2,80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매우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더 쉽게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키텍처입니다. 보안팀에서 가이드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크리덴셜이 전달되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의 테넌트에 있을 것, 그리고 오디시 될 것, 이러한 기준을 다 만족하도록 저희가 클라우드에 배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플러그인이나 이런 플러그인이나 이런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개발자들이 쉽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저희가 더욱 더 발전시켜서 지금 계열사분들 중에서 많은 계열사분들에서 GitHub 코파일럿을 비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뭔가 또 다른 대안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오픈 소스로 다 제공해드리고 싶고 노하우도 다 제공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김천택 상무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철택입니다. 제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왔기 때문에 앞서에 그 발표하신 분들이랑은 약간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배터리 안전에 관련한 BMTS를 말씀드릴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산업용의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외에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의 안전 그리고 성능 이런 것들을 그 관장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BMS 부분에서 제가 있고 AI 관련된 내용은 맨 끝에 살짝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에 저희가 박사 졸업을 하고 엔솔에 입사를 한 다음에 쭉 엔솔에 있었습니다. 엔솔에 있었고 올해 상무 선임이 됐습니다. 지금은 CTO 산하의 BMS 개발센터의 진단기술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전공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그 전부터 계속 했었고요. 이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죠? 1880년부터 2021년까지 그린하우스 가스 CO2 에미션의 대기 중 농도하고 지구의 온도 상승이 거의 일치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그 전기차 캐즘,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저희도 캐치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 미국에서의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보시면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저희 운송 수단의 2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에미션에 일렉트리시티 발전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있지만 이 트랜스포테이션이랑 일렉트리시티는 규제가 굉장히 셉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온도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규제에 따라서 예측된 전기 자동차 및 리튬 배터리 수급 전망이랑 그 다음에 ESS의 시장 전망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규제가 좀 완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바뀐 규제가 67% 정도, 그러니까 그 감축량, CO2 감축량이 67% 정도에서 58% 정도 수준으로 살짝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고요. 다만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배터리의 불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터리가 충분히 안전한가, 수명이 충분히 좋은가, 이건 정말로 친환경인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안전성 관련돼서 저희 회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지만 배터리를 잘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것들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토탈 시스템이라고 해서 BMTS라는 건데, 이 BMTS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 수명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고, 배터리 안전성 관리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세 개를 로컬 BMS라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하드웨어에 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형태로 저희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클라우드 상에서 모아서 관리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BMS라는 개념도 확장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에서 가장 유효한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안전 진단, 안전을 미리 사전에 진단하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수명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 체인을 가지고 저 BMTS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예측이라는 거는 내구성 관련된 건데,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퇴화됩니다. 성능이 딱 두 개거든요. 하나가 배터리의 저항이 증가한다.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출력, 낼 수 있는 전류량이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출력 성능이 감소하는 것과 그다음 용량, 저희가 이제 차로 보면 주행거리, 갈 수 있는 거리,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저 두 개는 정상이에요. 저희가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잘 예측을 하고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020년부터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서 많이 했던 것들이 비정상을 감지하는 겁니다. 저희가 비정상을 어떻게 감지할 건지를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솔루션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솔루션이 없었어요. 저희가 저 비정상 이슈가 난 것들, 불량인 것들을 배터리를 분해 분석한다고 하는데 까보면서 탭이 손상되고 국부 리튬 석출이 되고 분리막이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파우치가 손상되는 이런 것들이 화재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이런 불량들을 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안전 진단이고, 이상을 감지를 해서 실제로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감지해서 이벤트를 막는 컨셉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전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어디다 처음에 적용을 했냐면 충방전기.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충방전기라고 해서 셀을 성능을 이제 저희가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충방전기가 있습니다. 산에 10,000채널
2만 채널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들을 넣고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소프트웨어를 저런 이제 이슈를 발견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진단을 만들고 나중에 진단되는 걸 까봤더니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것들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것들은 분량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것들을 실제 자동차나 ESS 시스템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돌리겠죠. 그러면 차가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가 운행하면서 진단이 됩니다. 진단되면 저희가 회수를 해와요. 회수를 해서 까서 봅니다. 사이클 돌려부터 까서 보고, 이건 CT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CT 사진인데 CT 사진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탭 접힘이라든지 석출이라든지 이물이라든지 이렇게 스웰링 된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까서 보니까 진단된 게 괜찮았어요. 검출률이 이제 90%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잡은 분량, 그다음에 옆에 이제 정상군도 좀 까거든요. 정상군도 까서 봤을 때 분량 중에 90% 이상을 잡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OEM한테도 저희가 소개를 해서 한 9개 정도 글로벌 OEM에 지금 적용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저런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배터리 회사 혹은 전기차 회사에서도 이슈가 나서 이 BMS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문에서도 이제 BMTS라든지 안전진단 소프트웨어가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기술력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특허밖에 없더라고요. 특허가 이제 한 BMTS 관련해서 8,000건 정도 있는데 경쟁사 대비 저희가 봤을 때 압도적으로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BMS를 개발을 했지만 저희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발견한 건 이 클라우드 BMS 상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 드릴 건데, 클라우드 BMS는 되게 단순해요. 자동차나 ESS에 있는 BMS에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올리면 뭐가 좋냐면 BMS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그 배터리 하나의 데이터만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에 있으면 과거 데이터도 다 누적되고 그 옆에 다른 사람 차종, 똑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차 혹은 다른 차종의 배터리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OEM마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뭐가 좋냐면 저희가 그 내부에 배터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메인 난리지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그 관련해서 물리 모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물리 모델들의 파라미터들을 이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모은 거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 잘 만들면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명인데 SOH, State of Health, RUL, Remaining Useful Life, 그러니까 잔존 가치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일부는 안전 진단에 사용하고 사용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클라우드 BMS에서 모은 데이터나 수집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비라이프 케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자동차에 OBD 꽂아가지고 제 앱에서 저희가 배터리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비라이프 케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다음에 FMS라고 해서 B2B 사업자한테 필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SOH나 RUL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 진단을 넣어서 배터리 케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뭔가 고도화를 하게 되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차나 ESS 시스템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지금 테슬라 외에는 OTA로 지금 현재 이렇게 BMS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안 됐지만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이런 기술들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BMS에 데이터를 모으고 나니까 AI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뭐 쓰는 AI는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앞선 두 분이 생성형 AI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아직은 데이터를 모아서 피처를 모으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해서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디플로이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화제 데이터라든지 불량 데이터는 데이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메인 날리지가 없이는 이 AI 디플로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AI를 그냥 이슈를 해결하려고 썼을 때는 저희가 이게 특정 분량 하나예요. 탭 분량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초기 AI 성능은 13% 정도. 굉장히 이제 낮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로 했던 80% 대비도 낮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도 모으고 데이터 이제 랩 데이터도 모으고 학습을 조금 더 하면서 도메인 날리지도 넣고 피처도 학습하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피처를 찾았거든요. 일반적인 것과 속출된 것의 차이를 찾아서 저희가 지금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로컬 전문가들이 만든 진단이랑 클라우드 상에서 모아진 AI를 가지고 만든 진단이랑 성능은 비슷한데 찾는 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합치면 조금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저 정도면 아직은 쓸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분량이 저희가 커버리지라고 얘기하는데 커버해야 되는 분량 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보고 있는 분량이 50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커버리지가 지금은 AI로 할 수 있는 게 작아요. 이유는 데이터 부족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AI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모으는지가 지금 핵심이고 뭐 저희한테 남겨진 숙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셨던 LG 그룹 내에서 만든 AI 툴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LG전자 김재철 상무님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AI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G전자 CTO 인공지능연구소 비전 인텔리전스 연구실 김재철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이제 작년 한 12월 말에 LG전자에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한 10여 년간 아마존 고라는 그 저스트 워크아웃 그 무인 상점 기술을 이제 시장 멤버로 해갖고 한 10년 동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겪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 AI 시스템을 특히 피지컬 월드에 디플로이하기 위해서는 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할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럼 아마존 고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비디오를 우선 좀 보시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예, 뭐 한 2018년쯤에 이제 나온 그 티저여서 뭐 상당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 첫 이제 상점이 발표된 한 18년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 기술 개발이 되었고 한 제가 이제 떠나오기 전 한 2023년쯤에 정도 돼서야 이제 뭐 비용 측면이나 정확도 측면에서 그래도 할 만하게 했다라는 정도가 돼서 한 10여 년간 꾸준히 개발이 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에서 한 10여 년을 이 저스트 워크아웃을 빌드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그 AI 시스템을 피지컬 월드, 리얼 월드에 이제 디플로이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데이터 프랩입니다. 뭐 스토어를 예를 들면 스토어에서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보고 뭐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뭐 픽을 하고 리턴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상점을 어지럽히려고 하고 뭐 어떤 뭐 좀 뭐 사용자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시스템을 속이려고도 하고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우선 계속 모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단순히 이제 모으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 레이크라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데이터를 트레이닝 해야 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 돼야 되겠죠. 뭐 시멘틱 퀘리 같이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내가 뭐 어떤 상황에 어떤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그걸로 트레이닝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 그게 잘 설치가 돼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모델링 그리고 트레이닝 관점인데, 이건 이제 주로 뭐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이 AI를 주로 전공한 사람들이 뭐 리서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요즘 특히 랭귀지 모델이 나온 다음부터 뭐 거대한 데이터로 거대한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아니면 뭐 스케일러블 트레이닝 이런 종류의 일들이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모델링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 만든 모델이 과연 얼만큼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가에 대한 예측 그리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뭐 LG전자에서 와 보니까 이걸 뭐 Q를 탄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비슷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도 뭐 AI 이벨루에이션을 해서 뭐 특히 한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선 오프라인 상에서 정해진 그 이벨루에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애큐러시를 검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는 유스 케이스를 커버하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게 테스트 바를 넘어가면 우선 오프라인 상에서 그 코드가 리서치 메인라인이라 부르는 어떤 레포지토리에 우선 체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 패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라이브 시스템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가 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라이브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기존에 돌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라이브 테스트를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섀도우 스토어라고 하는 섀도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섀도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라이브 시스템과 동일한 스펙에 동일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애플 태플 컴패리즌을 할 수 있는, 스토어에서 돌 수 있는 별도의 어떤 듀플리케이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새로 디플로이할 알고리즘을 적용시켜보고 라이브 시스템하고 서로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애큐러시가 높고 어느 게 더 비용이 적은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패스가 되면 라이브 시스템에 디플로이가 되고, 그 라이브 시스템에 디플로이가 된 다음부터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가 나는데, 뭐 AI 모델이라는 게 뭐 홀루시네이션 같이 이런 문제들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100% 동작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라이브에서 에러가 나오고 그 에러를 실제 분석해보고 뭐 개발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그 에러를 실제 리프로듀스 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다이브 딥하는 이런 어떤 디버그 과정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디플로이먼트 과정이라고 또 따로 이제 이벨루에이션을 패스하면 이제 실생에 이제 그 모델을 디플로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 디플로이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고에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비용이었습니다. 처음 모델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모든 AI 모델들을 동작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큰 사이즈의 이미지들이 그 클라우드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밴드위스 코스트도 있고, 모델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다 보면 이제 클라우드 비용도 만만치 않게, 컴퓨팅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했던 거는 이런 모델들을 다 이 로컬 온프렘 또는 온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그 NPU 시스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리는 그 로컬 컴퓨팅으로 다 옮기는 일이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먼트 과정에서 또 중요한 거는 스토어들이 이제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속 뭐 100개, 200개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 열 때마다 처음에는 한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계속 테스트 다 해봐야 되고 코드 잘 도나 봐야 되고, 근데 그 스토어 브링업 과정을 줄이는 그 일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뭐 여기서 이제 개발자분들 다들 많이 또 겪고 있는 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트래픽, 커스터머의 트래픽이 이제 뭐 항상 같지는 않죠. 예를 들어 뭐 할로윈이라든지 어떤 행사, 뭐 스포츠 행사 이런 게 있으면 막 고객들이 막 물밀듯이 이제 밀어닥치면 이제 그럴 때 그거를 다 처리해낼 수 있는 컴퓨팅이 돼야 되는데,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그럴 때는 뭐 머신을 더
자동으로 더 많이 어사인을 해가지고 리시프트가 나오는 시간을 여전히 얼마 이하로 유지를 한다든지, 뭐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걸 막는 오토 스케일링, 이런 일들이 이제 디플로이먼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었고요. 끝으로는 이제 MLOps라고 해가지고 라이브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에러들을 모으고 저장하고, 그런 데이터를, 그런 하드 케이스라고 불리는 어려운 경우들을 다시 학습 과정에 주입시켜가지고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드는 컨티뉴어스 트레이닝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프라 구축, 그런 어려운 데이터를 모으고 태깅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다 구조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간략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과정에서는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가 그냥 이미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가 있으면 뭐 이 사람이 물건을 집었다, 어떤 물건을 집었다, 손은 어디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레이블을 해줘야 되거든요, 모델을 트레이닝 하려면. 그러면 이 레이블링 코스트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이게 단순히 뭐 연구자들이 이 코스트를 어떻게 줄이려고 뭐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줄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툴의 문제고, 어떻게 하면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사용자가 쉽게 애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가, 또 최근에는 이제 매뉴얼 애노테이션 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양한 알고리즘을 조합해서 이제 오토 레이블링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뭐 예전 같으면 뭐 100만 장 단위, 뭐 10만 장 단위 이 정도의 어떤 레이블링 데이터가 들어오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장, 1억 장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럴 때 그렇게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무리 없이 처리하려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할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레이크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고에서는 단순히 카메라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센서, 그러니까 무게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어떤 모달리티의 데이터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싱크를 맞춰 가지고 동시에 레이블링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켈 쿼리를 던지는데 시멘틱하게 그냥 뭐 잘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뭐 SQL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뭐 며칠에 뭐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물건을 집는 영상만 다 모아줘 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추출돼야 되는 뭐 이런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델링 관점에서는 특히 이 피지컬 월드에서는 이 애큐러시가 결국은 돈입니다. 디지털에서 인터넷에서 뭐 챗GPT 같은 걸 쓰면은 챗GPT가 홀루시네이션을 낸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사용자의 물론 트러스트는 잃겠지만은 이게 당장 뭐 사용자한테 돈을 뭐 보상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고에서는 이제 뭐 물건을 집었는데 뭐 집은 걸 놓쳤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돈으로 환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큐러시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결국 한 10년간의 과정이 AI 모델의 그 애큐러시, 인식 성능을 높이는 데 거의 할애됐는데, 이게 물론 뭐 연구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애큐러시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스케일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큰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결국 애큐러시가 올라가는, 뭐 보통 LLM 방식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핵심 중에 하나였고, 그걸 이제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서포트해주는 트레이닝 플랫폼,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트 트레이닝 해줄 수 있는 스케일러블하게,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략히 뭐 예를 들면 이 AI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보통 뭐 박사학위를 받고 이 비전 이런 모델을 하는데 뭐 한 10년, 20년을 한 분들의 수는 한 20명, 30명이었다면은 이 인프라스트럭처 AI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이 멀티유스 트레이닝하기 위한 이 AI 엔지니어의 수가 한 그거 10배에서 15배 정도의 역할을 했고, 사실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오면서 이멀전 프로퍼티라고 하는 데이터를 계속 넣는 그 양이 있는데,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애큐러시가 확 뛰어 올라가는 그런 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에서도 어떤 퀀텀 점프, 뭐 모델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라면은
이런 디스트리뷰트 컴퓨팅이라든지 디스트리뷰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벨루에이션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사실 이게 되게 다 익숙하신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연구자라고 하는 리서처들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들 사이에 약간 텐션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들은 유닛 테스트 커버리지 100에 가깝게 만들어야지 이러는데, 이제 리서처들은 지금 모델 막 만들고 이걸 바빠서 귀찮은데 내가 유닛 테스트까지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유닛 테스트를 커버리지를 100에 가깝게 가야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소규모 팀으로 움직일 때는 뭐 내 코드 내가 다 알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코드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나중에 들어오고, 특히 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리서치 코드를 건드려야 되는 적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모르고 건드렸다가 유닛 테스트 같은 거 없으면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는데, 나중에 라이브에 디플로이먼트 했을 때 상당히 막 복잡한 뭐 에러들이 나고 그걸 롤백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는 팀이 따로 마련이 됐었고, 뭐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섀도우 시스템이라고 해서 섀도우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라이브 시스템과 실제 비교할 수 있는 애플 투 애플 시스템을 빌드하는 시스템.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모델이 달라질 경우에는 컨피규레이션도 달라지고 요구한 데이터들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섀도우 시스템이 단순한 라이브의 카피가 아니라 플렉서블하게 컨피규레이션이 바뀔 때도 다양한 AI 모델, 다양한 AI 인풋 그 컨피규레이션, 뭐 프로토타입 버퍼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플렉서블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고요. 이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뭐 모델 디플로이먼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LG에서도 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디바이스 AI 쪽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AI 모델이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볼 때는 엔비디아 그냥 툴체인 써서 뭐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모델들 그냥 쓰면 되죠. 개발 속도는 무지 빠르고 다양한 외부의 툴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온프렘에 어떤 커스텀 하드웨어에서 돌려고 하다 보면은 우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툴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의 스페시픽한 오퍼레이터들, 거기에 맞는 오퍼레이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뭐 그런 로컬 커스텀에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제 오퍼레이터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모델에 따라서는 그 하드웨어상에 이제 NPU라고 불리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최적화돼서 도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모델도 있지만, 어떤 네트워크 어떤 레이어 특정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NPU는 보통 이제 매트릭스 연산, 매트릭스 곱하기 이거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모델 중에 솔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포룹을 돌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메모리에 뭐 좀 랜덤하게 액세스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CPU나 뭐 다른 이제 컴퓨팅 유닛에 옮겨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면서 상당히 한 2년, 3년에 걸친 노력에 해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려서 뭐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실제 디플로이먼트 하고 나면은 에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사용자들이 이게 무인 상점이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에러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느 뭐 알고리즘 파트, 어느 뭐 엔지니어링 파트에 해당하는 에러인지를 자동으로 캐치해서 티켓을 날리고, 뭐 제한된 시간 내에 티켓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뭐 티켓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뭐 지라도 쓰시고 할 텐데, 그런 티켓팅 시스템인데, 단순히 티켓 날리는 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게 이 스케일러블하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빠르게 이게 이 아이터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인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거는 뭐 온지 한 4개월, 지금 개발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일이어서 좀 더 이게 잘 되면 다음에 한번 제대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비슷한 테크 세션 때 업데이트된 기술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LG그룹의 임원분들께서 릴레이 키노트를 정말 멋지게 준비를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각각의 그룹사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또 연구하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리셨던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와 AI 시대를 준비하는 개발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AI 시대 개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보시면은 아주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바쁘셔서 현장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뜨거운 반응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로 살아남기 저자이신 넥스트 인텔리전스 박종천 AI 어드바이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천입니다. 오늘 AI 시대 개발의 미래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내용, 두 번째는 포맷, 세 번째는 스피커, 말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다른 사람한테 설득할 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자입니다. 곧 스피커. 그 앞에 서 있는 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메시지를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30년 정도 이제 개발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자를 시작해서 미국 가서 뭐 스타트업 2개 정도 하고,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에 가서 스타크래프트의 한글 기능을 아무도 몰래, 아니 나중에 다 알았죠. 한국 사용자들은 회사 몰래 넣었던 거를 평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시 개발자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넥슨에 와서 임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쟁 회사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서 개발 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더 하고 싶다 해서 뭐 몰로코라는 회사, 그리고 최근에는 루이드라는 회사에서 머신러닝과 LLM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한 30년 정도 개발자 생활, 그 다음에 개발 리더 생활,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개발 임원 생활을 했었고요. 이러면서 사실 이제 개발자란 무엇인가, 개발 조직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 최근 한 7, 8년 동안 특히 AI, LLM 이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일하면서 AI 시대의 개발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 인터넷이 바꾼 게 아니고요. 웹이 바꾼 거였고요. 모바일이 세상을 바꿨다 그러는데, 사실 아이폰이 바꾼 겁니다. 이 뻔한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결국 우리는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못 바꿨어요. 왜냐하면 웹과 아이폰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결국 LLM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웹과 아이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기술을 좋은 게 나와도 사실 인터넷이 아무리 좋아도 뭐 FTP가 있고 뭐 유스넷이 있어도 뭐 IRC가 있어도 웹이라는 굉장히 쓰기 좋은 도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제가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했을 때 파모에서 포켓 PC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가 망하진 않았어요. 엑스까지 했으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화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AI가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정말 좋은 게 많았지만 너무 쓰기 어려웠어요. 사실 세상을 바꾸기에는 많이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LLM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쓰기 쉬운 웹이나 아이폰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런 거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약간 LLM 에반젤리스트로서 이제 여러 회사에 가서 LLM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다시 말하면 약간 말을 타던 시대에 자동차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특히 말을 잘 타던 사람들이 자동차 시대로 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을 타고 잘 가는데 굳이 왜 자동차로 바꿔야 돼? 그렇게 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자동차 시대에 다 뒤처지겠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약간 웹을 쓰더라도 인터넷을 이해하고 뭐 아이폰을 쓰더라도 모바일 이해하듯이 LLM을 쓰기 위해서 사실 주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사실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있다,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돌아간다, 기름을 넣는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 상식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AI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 회사들을 컨설팅하고 여러 회사에 가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느낀 거는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자동차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보다 AI는 그냥 뭐 한때 있는 환상적인 뭐 아폴로 13호가 달에 갔다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AI가 무엇인지 조금 더 가볍게 좀 짚어가고 LLM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일하실 때 어떤 식으로 LLM을 쓸 수 있나에 대해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머신러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의 흐름을 보면 그냥 알고리즘으로 예를 들면 체스 같은 거를 직접 막 만들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가 머신러닝이 발견이 되었는데 좀 복잡해 보이는 편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개발자 출신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원래 트래디셔널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넣고 규칙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를 넣고 더하기랑 규칙을 넣으면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 2를 넣으면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더 복잡한 룰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개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체커 같은 거, 뭐 체스 같은 것까지는 겨우 만들었는데 바둑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 따라서 실패를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머신러닝이 나와서 왜 우리가 어렵게 규칙을 만들어야 돼? 데이터를 왕창 주고 정답을 왕창 주면 다시 말해서 고양이 사진 100장을 주고 개 사진 100장을 주고 이건 고양이야 저건 개야 네가 알아서 공부해봐. 혼자서 막 공부해가지고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인가? 귀가 동그라면 개인가? 라는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1, 1은 2고 2, 1은 3인데 규칙을 네가 한번 찾아봐. 규칙은 한 개야. 그러면은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건 더하기구나 라는 규칙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는 뭐야? 그러면 이건 4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양이하고 개를 가리키는 거 똑같은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 규칙 자체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1은 2고 2, 1은 3이고 이 2는 뭘까? 했더니 저희 기계가 공부해서 4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가 아니야 5였어 다시 공부해봐. 그러면 여기서 파라미터라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곱하기라는 규칙이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더하기 1이라는 규칙까지 들어간다면 사실 이 2는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고양이 사진 주고 개 사진을 주고 학습시켰더니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 귀가 동그라면 개라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해서 자신 있게 저희한테 이제 기계가 난 고양이와 개를 구별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다른 사진을 주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고양이야. 틀렸어. 이건 개였어. 그러면 귀가 뾰족하고 귀가 동그란 게 다가 아니라 코하고 눈도 입도 봐야 되는구나 라고 방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간단한 거지만 결국 데이터와 정답을 주면 자기가 규칙을 찾는구나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이 머신러닝에는 파라메타라는 게 있어서 그 복잡한 규칙을 스스로 찾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머신러닝이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LLM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LLM에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놓고 또 파라메타 자체가 뭐 몇천억 개의 파라메타를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레벨의 데이터와 파라메타를 주니까 결국 간단하게 고양이와 개 정도를 맞추는 인공지능이 결국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봐도 뭐 이거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꽤 쓸모가 있나? 라고 했는데 사실 꽤 쓸모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크게는 개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계열 예측, 뭐 날씨 예측이나 주가 예측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이미지 인식, 뭐 아마존 고 같은 것도 보셔도 알겠지만 이미지 인식 같은 데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자연어 처리, 그래서 번역이나 뭐 챗봇 요약 같은 데다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화, 추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뭐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그런 데서도 다 머신러닝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광고 엔진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사람이 이 광고를 클릭할지 말지를 이 사람의 전화기 상태나 앱의 상태 같은 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추천은 크게 성공을 했고 뭐 시계열 예측은 사실 쉬운 게 아니라서 아직도 많이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에 뭐 아마존 고를 보셨듯이 크게 성공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머신러닝이 꽤 쓸모가 있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뭐 구글의 뭐 100조 매출, 뭐 메타의 뭐 80조 매출들이 전부 이 머신러닝에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자연어 처리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왜 말을 빨리 하냐고 그러면 이 40분 동안 한 2시간짜리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빨리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유튜브 2배속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연어 예측 같은 경우 자연어 처리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게 이제 GPT입니다. LLM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GPT LLM으로 넘어갔고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ML이 나오게 됐고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써보면서 처음에는 모델을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다 데이터 구해서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 개 사진 100장 구해서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썼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클라우드 회사들이 이걸 다 잘 만들어서
플랫폼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추천, 뭐 시계열 예측도 아마존 뭐 시계열 예측, 뭐 이미지 인식은 뭐 구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오픈 AI, GPT API 같은 식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그 목적이 없으면 웬만하면 플랫폼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굉장히 그 스페시픽한 걸 저희가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직접 모델을 개발해야 되지만 여기 LG 그룹 내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뭔가 머신러닝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 꽤 많은 일을 이걸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고양이하고 개 이야기를 했듯이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정답지를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면은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머신러닝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이 고객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인터랙션, 뭐 샀다, 봤다, 뭐 반환했다 같은 데이터들이 다 있어야 이거를 이런 좋은 머신러닝 플랫폼에 넣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몰로코에 일했을 때도 굉장히 동일한 그 플랫폼을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 넣었는데 A라는 회사는 성과가 되게 잘 나왔어요, 추천이. 하지만 B라는 회사는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용자 정보와 물건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인터랙션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인터랙션 정보들이 가끔 빠질 때도 있는 거고 심지어 사람들이 1이라는 물건을 샀다, 3이라는 물건을 샀다라는 정보는 오는데 1하고 3에 대해서 카탈로그 정보를 보면 정보가 안 들어있어요. 아예 제품 정보가. 그러면은 뭐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머신러닝을 잘 쓸 수 있다라는 기본 관념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쓸 때도 항상 이 데이터에 대해서 관점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머신러닝을 쓰고 있는 회사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근마켓이고요. 회사 이름을 실제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당근마켓이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의 직원 가지고 모든 일을 할 텐데 당근마켓은 사실 100명의 직원 가지고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은 사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이런 파워를 이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올리는데 파란 청바지를 올리면서 그 본문에는 빨간 티셔츠 팔아요라고 올리면은 사실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사람들이 보고 교정할 수는 없는 거고 올리는 사람한테 네가 잘해야 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미지 인식을 넣어서 빨간 티셔츠를 넣었는데 파란 청바지라고 쓰면 당신은 잘못 썼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뭐 청바지를 넣으면서 카테고리를 전자제품 그러면은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처음에는 모델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글 비전 AI로 다 바꾼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또 당근마켓 뭐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팔리는 10가지를 그냥 쭉 올리면은 웬만하면 그냥 됩니다. 하지만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팔리는 10가지라는 게 존재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적 위치도 있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 것도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수많은 물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했고 과거에 뭘 샀고 어느 위치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거를 클릭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결국 사고 싶은 것과 조금 관심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까지 다 봐서 추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불량 상품을 많이 올려요. 뭐 금지 목록이나 뭐 총을 올린다든가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사기치는 그런 물건들을 올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서비스 퀄리티에 아주 막대한 위험이 있는 거고 저도 미국에서 뭐 이베이로 물건 살 때 사기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험한데 이런 거를 올려지는 그 물건의 사진과 뭐 이름과 그 본문과 이 사람의 프로필 같은 걸 보면서 이거는 불법 물건이다라는 거를 머신러닝이 다 판별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정책을 정하는 팀과 실제로 이 ML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과 그다음에 운영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 정책팀이 결정을 한 정책에 따라서 개발팀이 개발을 해서 머신러닝을 돌려서 이 물건은 78%의 확률로 불법 물건이야. 그러면 일단 레드마크만 해놓고 그날 저녁에 운영팀이 보고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99% 위험한 거야. 그럼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안 보여주고 저녁에 운영팀이 보고 반대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사람이 24시간 내에 그 물건들을 보고 다 맞춥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였어. 이건 나쁜 거였어. 이게 계속 들어가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이런 머신러닝은 중요한 게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답을 주면서 그걸 보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이 당근의 약간 개발팀과 정책팀과 운영팀이 어떻게 하는지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베이가 왜 10,000명이라는 직원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데 당근마켓은 100명 갖고 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 이제 경쟁력이었던 거죠. 하지만 당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신러닝도 뛰어나고 개발자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고 다른 회사들은 이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LLM의 시대로 오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쉽게 가능해졌다라는 게 사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연어 모델로 넘어가는데 대규모 자연어 모델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그 GPT라는 이야기 할 때 GPT의 T가 트랜스포머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앞에 저희가 머신러닝을 공부했듯이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 A가 ZY를 사고 X를 사고 B가 ZY를 사고 그다음 뭐 살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X겠죠, 순서상으로. 근데 C는 Y를 사고 Z를 샀어. 그럼 이거는 비슷한데 약간 다르잖아요. 결국 자연어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데이터의 순서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밑에 문장을 보면 그녀는 주전자에서 컵에다가 그게 다 찰 때까지 따랐다. 그녀는 주전자에서 컵에다가 그게 다 빌 때까지 따랐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는 뭐 컵을 가리키고 하나는 주전자를 가리킵니다. 결국 문장이 거의 비슷하고 단어가 거의 비슷해도 그 순서와 흐름에 따라서 전혀 바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글이 오래전에 약간 자연어 처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이제 오픈 AI가 가져다가 사실 GPT를 만들어서 더 크게 성공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쇼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용자 A가 Z와 Y를 사고 X와 W를 샀다. 사용자 B는 Z와 Y를 사고 X와 V를 샀다. 라고 하면 사용자 C는 뭐를 살까요? Z와 Y를 사고 그 다음에는 뭐 X를 사겠죠, 순서상. 하지만 네 번째 사는 거는 W일 확률이 50%, V일 확률이 50%입니다. 이 확률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GPT인데요. GPT는 약간의 랜덤성이 가미된 확률 엔진입니다. 결국 기존에 그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준 인스트럭션을 기반으로 그 다음을 예측하는 거예요. 곧 여기서 내가 Z랑 Y를 샀는데 다음에 뭐 살 것 같아? 라고 하면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분명히 X를 살 거고 그 다음에는 W나 V를 사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문장을 저희가 이제 GPT에 학습을 시켰다. 내가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러 갔어 라는 문장을 학습시키고 나서 내가 보고 고픈데 배가 고픈데 어디를 가야 돼? 라고 문장을 물어보면 그 다음은 당연히 to eat을 알려주겠죠. 결국 그 추천 엔진하고 GPT는 동일합니다. 가르쳐준 문장, 학습한 문장을 바탕으로 그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거고 저희가 가끔 LLM이나 GPT를 이야기할 때 뭔가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문장의 나머지를 완성하는 겁니다. 곧 쇼핑에서 제가 샀던 기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살 거를 예측하는 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제일 밑에를 보시면 나는 어디로 갔냐라고 물어보면 GPT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다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I went라고 하면 아무 말이나 합니다. 자기가 인터넷에서 공부한 I went 다음에 있는 말은 아무거나 확률적으로 해서 말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좀 더 길게 내가 졸린데 나는 어디로 가? 그러면은 뭐 확률적으로 뭐 침대에 갔다든가 뭐 차에 갔다든가 뭔가 그런 말을 하겠죠. 그게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말일 테니까. 마지막으로 좀 더 길겠습니다. 여기에 편안한 소파가 있고 내가 엄청나게 졸린데 나는 어디로 가? 라고 하면 그 소파에 간다고 말을 하겠죠. 사람하고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시해준 대로 뒤에가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GPT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신입사원이 있는데 엄청나게 똑똑해요. 근데 입사하자마자 저희가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아무 반응을 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어제 점심은 뭐 먹었고 그제 점심은 뭐 먹었고 이 친구는 뭐 매운 걸 좋아하고 저 친구는 한식을 좋아해. 오늘 점심은 뭐 먹어야 돼? 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답변하겠죠. 곧 재밌는 거는 제가 GPT를 오래 써보면 써볼수록 사람한테 일을 잘 시키는 방법과 GPT한테 일을 잘 시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지시를 정확하게 줄수록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연 다니면서 우리는 기계를 통해서 사람과 일을 더 잘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그래서 저는 GPT한테도 항상 존댓말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반말로 하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GPT가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생성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그래서 뭐 그럴싸한 것 같은데 그 전에 ML과 이 LLM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라고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팜OS 시절에 저희가 썼던 건데요. 그래피티라고. 그 당시만 해도 하드웨어가 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파벳을 쓰면 인식을 못했어요. 아이폰은 인식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손으로 기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써야지만 알파벳을 인식했어요.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이제 아이폰에서 저희가 그냥 필기체를 하면 인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존의 ML이나 뭐 기존의 AI들은 저희가 굉장히 기계한테 맞춰야 했다면 드디어 이제 기계가 사람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LLM은 자연어를 요약할 수 있고 자연어에서 정보를 뽑을 수 있고 또 답변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 자체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파이썬
C++ 이런 것처럼 코드도 언어이기 때문에 코드가 이런 거 그 언어처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다는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저희가 자연어로 명령을 할 수 있다, 얘가 자연어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어에서 아웃풋을 낼 수 있다. 이 세 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메일에 요약 버튼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메일에서 요약 버튼 누르면 이 긴 메일을 짧게 요약해서 저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사실 지시 자체는 제가 그냥 버튼을 누른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어를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챗봇처럼 자연어로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챗봇처럼 자연어로 결과를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메일을 요약한다라는 거는 버튼으로 커맨드를 주고 메일을 이해하고 아웃풋은 뭐 자연어로 나왔지만 이 버튼 중에 하나가 이 메일에서 일정을 자료로 찾아서 내 캘린더에 넣어줘라는 버튼이 있다고 쳐볼게요. 뭐 자동 일정 추가 버튼이. 그러면 그건 버튼이 커맨드인 거고 이 메일을 본문을 이해하는 건 자연어로 하는 거지만 마지막 아웃풋은 예를 들면 뭐 XML 같은 식으로 일정을 뽑아가지고 데이터로 나올 것이고 바로 캘린더에 들어가겠죠. 결국 아웃풋 자체도 꼭 자연어로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LM을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에 활용하실 때는 항상 내가 자연어로 명령을 줘야 되냐, 얘가 자연어를 이해해야 되냐, 자연어로 아웃풋이 나와야 되냐, 요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제일 가운데 자연어를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메일에서 일정을 찾아서 캘린더에 자동으로 넣어봐 버튼 같은 게 사실 제일 쓸모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LLM을 뭐 쓰긴 되게 좋은데 뭐 만명통치약이냐 모든 걸 다 잘하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환각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고 비싸요. 마지막에는 뭐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 지식은 많은데 우리 회사 지식은 없어요. 그렇게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환각 현상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해결됩니다. 그것도 환각 현상이 없을 만한 일에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느리고 비싼 거는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어느 회사랑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메일을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 회사가 직원 100명인 회사한테 이 솔루션을 공급하면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아요. 한 사람에 10,000원씩. 한데 AI로 이거를 해봤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래서 대표님이 걱정이 되게 많으셨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 프로젝트 끝나기 전에 분명히 GPT가 더 좋은 버전을 더 싸게 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속으로는 좀 불안했지만. 하지만 다행히 2달 후에 GPT-4o 미니가 30분의 1로 비용으로 나오고 훨씬 더 빠르고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500만 원짜리 비용을 15만 원으로 줄여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 되었죠. 어쨌든 느리고 비싸다라는 거는 빨리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마지막에 일반 지식만 많이 안다. 물론 이제 버티컬 지식을 더 넣고 뭐 파인 튜닝하고 라그하고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지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 윈도우, 뭐 컨텍스트 윈도우 같은 게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많은 지식을 넣어서 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해결 방법이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뭐 환각 현상이나 느리고 비싸거나 뭐 일반 지식만 많이 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LLM 프로젝트 해보면서 느낀 거는 다 문제가 없이 잘 된다.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LLM이 저희가 자연어로 하다 보니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만만하다. 그냥 빨리 상용할 수 있는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되게 쉽고 누구나 비개발자들도 굉장히 쉽게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실제로 이걸 상용화해서 일반 서비스로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옛날에 ML은 굉장히 기술 난이도는 높았지만 뭐 상용화하기 쉬웠다면 반대로 이거는 기술 난이도는 낮아서 처음 시작은 쉽지만 상용은 어렵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무조건 많이 시작해 보시면 그런 걸 이용해서 되게 재밌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결국 우리가 아까 그 뭐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 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점심 어디로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스트럭션,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어떤 포맷으로 그 답을 원해. 그리고 이런 지식들을 너한테 알려줄 거고 이런 예제도 있어 라는 지식을 정확히 다 알려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풋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당신은 회사의 재정 담당자로서 정확한 계정 코드를 나한테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계정 코드는 뭐 예를 들면은 식비, 소모품비, 여비, 고통비가 있습니다. 이 계정 코드를 안 알려주면 얘는 모를 거잖아요. 알려주고 그리고 결과물은 계정 코드 하나만 주세요. 딴 거 주지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 예시로 냉면 2만 원이면 식비입니다. 라고 하고 저희가 인풋으로 지하철 3,000원 그러면 여비 고통비 그 다음에 뭐 김밥 1,000원 그러면 식비 뭐 프린트 토너 3,000원 그러면 소모품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결국 위에 게 약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인풋과 아웃풋을 계속 넣는 겁니다. 물론 인풋과 아웃풋은 계속 반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거를 되게 짧게 쓸 수도 있고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훨씬 더 길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을 마무리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를 생각하면서 야, 이 책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고 경쟁 책들은 이런 책들이 있어.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프롬프팅을 주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제목들은 이런 게 있는데 이 제목들 중에 네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를 순서대로 분류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 라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굉장히 길게 리포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굉장히 길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 결국 이게 약간 자연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프롬프팅,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약간은 이것도 엔지니어링의 세상인 거고 프로그래밍의 세상인 거고 처음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잘하려고 하면 꼭 그 깊게 전문가들과 좀 일을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디다 쓰냐? LLM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로서 이런 LLM 시대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현재까지는 LLM이 100점 만점에 제가 볼 때는 한 70점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00점 만점 한 70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70점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챗GPT를 업무에 많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일을 할 때 거의 챗GPT를 켜놓고 하루 종일 대화하다시피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루에 1시간을 챗GPT를 안 쓰면 당신은 5년 후에 큰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나왔는데 아직도 말을 타고 다녀요. 그 사람은 5년 후에는 사실 지태에 뒤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2시간 챗GPT를 써라. 1시간은 회사에서 1시간은 집에서. 심지어 집에서 쓰라는 거는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랑 막 싸우고 나면 그걸 챗GPT한테 넣어놓고 네가 좀 분석해봐 라기도 하고 뭐 선물 살 때도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장례식 갔다 와서 뭐라고 카톡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챗GPT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 쓰면서도 별별 이야기를 다 썼고 그래서 뭐든지 하세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한 3시간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챗GPT한테 내가 3시간 있는데 3시간 동안 뭐 할지 네가 계획을 좀 세워봐 라고 하면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약간 제일 좋은 점은 뭐라고 해도 얘가 그걸 누구한테 가서 일러 바치지 않을 거잖아요. 저를 이렇게 야단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도 뭐 집에서 뭔가를 할 때도 엄청나게 써보셔야 돼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동차 시대가 나왔는데 아직도 말만 타는 사람도 문제고 자동차가 나왔는데 아직도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자동차는 금지야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챗GPT를 금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챗GPT 써봐라. 그 다음에는 이제 앱 코파일럿을 해서 중간에 그 다른 분 강의라도 나온 것 같은데 기도부 코파일럿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이미 그 솔루션에 LLM이 들어가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걸 쓰셔야 됩니다. 내가 동일한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좋게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커스텀 코파일럿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 쓸 필요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자기네 내부 일에 따라서 이런 걸 만들어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만든 서비스에 이제 API를 가지고 이걸 불러 쓰는 거죠. 정확하게 LLM이 잘하는 거는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자연어를 처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를 LLM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4가지 사실 오늘의 핵심이 이건데 챗GPT를 쓰셔라. 그리고 앱 코파일럿 LLM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쓰시라.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거를 LLM으로 만들어 쓰셔라.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만들고 있는 거에 LLM을 활용한 기능을 넣으셔라. 이고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빨리 넘어가서 당근마켓이 그러면 ML은 그렇게 잘 썼는데 LLM 시대에 얘들이 뭐 하고 있나 또 살펴보면 당연히 LLM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물건이 올라와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밑에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 물건의 사실 브랜드나 이 물건의 제품 종류, 뭐 물건의 사이즈 같은 걸 알아야 추천할 거잖아요. 여기 뭐 빨간 나이키 신발이 올라왔는데 밑에다가 막 갑자기 이상한 걸 추천하면 뭐 냉장고를 추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신발을 전혀 큰 사이즈를 추천해도 안 되는 거고 결국 올라온 본문의 브랜드와 종류와 사이즈를 인식해야 추천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ML 가지고 꺼내려고 했는데도 불가능했는데 LLM 가지고 사실 올라온 물건에 대해서 자연어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너무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브랜드와 종류와 사이즈를 찾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또 로컬 라이프라고 그래서 동네 생활, 사람들이 거기에 게시물에 글을 올립니다. 내가 엊그저께 무슨 카페 갔는데 거기 너무 좋았어. 그런데 뭐 주세를 자세히 적을 리도 없는 거고 링크를 걸어줄 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온 글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 글을 보고 분석해서 사실 지도에 링크를 걸어주면 얼마나 쓸모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온 정보들을 자연어를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해서 너무나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사실 LG전자 예입니다. 제가 강연 다닐 때 회사 이름을 직접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라지 일레너지 컨버전이라고 했는데 LG전자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다라는, 그래서 데이터들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고 싶은데 맨날 분석가한테 부탁해야 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죠. 이런 거를 사실 자연어로 뭐 저번 달에 많이 팔린 세탁기에서 사람들이 파워 켜고 나서 제일 먼저 누르는 버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자연어를 쿼리로 만들어서 쿼리로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결국 누구나 다 쉽게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용자라고 보는데 사실 고객 지원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고객 지원 데이터는 그동안 녹음만 해놨지 쓸모가 없었어요. 너무 쓰기 어려운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화자를 분리해. 한 사람은 화가 난 고객이고 한 사람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직원이야. 나눠봐. 그럼 다 나눕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제품이었고 뭔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걸 찾으라고 하면 다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커스터머 콜에서 어떤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거의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가지고 했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물론 심지어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개인정보를 보관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정보를 네가 다 찾아서 지워봐 또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걸 지금까지 못했냐?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국회 도서관 앞에 있는 그 빨간 아파트 있잖아. 거기 3층에 202호야. 이러면은 이게 개인정보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뭐 010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010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표현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활용을 못한 이유는 다 비정형 데이터였고 이 비정형 데이터를 LLM으로 드디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LLM을 활용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인 게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을 요약해봐. 한 15개쯤 잘할 수 있는데 3개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성과를 계속 잘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빠르게 해결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UX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게 나온 걸 기다린다든가 어쨌든 이런 성과나 약간 그 비용이나 아니면 속도 같은 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저희가 이제 개발자를 한다면 사실 프론트, 백엔드, 뭐 클라우드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추가가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연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개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꼭 개발자분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히 전문가로 가셔도 괜찮아요. 이게 생각보다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게 전문가가 되셔도 충분히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백엔드 개발자인데 뭐 데이터도 좀 하고 있었다 그러면 프롬프트 쪽으로 전향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개발자들은 사실 저는 프롬프트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택 오버플로우의 결과인데 아까 다른 분도 갖고 나오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보셨다시피 뭐 챗GPT, 기터브 코파일럿 너무 잘 쓰고 있고 모든 회사들이 이걸로 성공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챗GPT를 매일 2시간씩 쓰셔야 되고 챗GPT 도구 쓰셔야 되고 커스텀 코파일럿 아까 당근마켓 굉장히 좋은 예였죠. LG의 찾다도 굉장히 좋은 예였죠. 회사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 중에 제가 볼 때 한 30% 이상은 LLM 가지고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스텀 코파일럿을 만들면 업무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동차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자동차하고 달리기를 한 건 아니었잖아요. 자동차를 통해서 멀리 갈 수 있었지. 저희는 AI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을 챗GPT로 또 앱 코파일럿으로 아니면 커스텀 코파일럿으로 더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의 생산성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회사는 많게는 10배까지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걸 봤습니다. 뭐 평균적으로는 한 50% 이상은 향상되고요. 그래서 LLM을 쓰냐 안 쓰냐가 여러분들 회사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LLM을 많이 도입하고 나면 저는 해커턴을 많이 추천하고요. 사실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해커턴을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해커턴을 해봤던 회사의 사례인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하루 만에 놀라운 솔루션을 많이 만들어냈고 뭐 출장 정보를 만들어 준다든가 뭐 고객 지원 데이터, 뭐 시장 데이터 분석까지 정말 많은 거를 1박 2일 만에 만들어냈고 더 재밌는 거는 개발자가 한 명도 없는 조들이 더 재밌는 걸 만들더라고요. 개발자가 없으니까 약간 상상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될지 안 될지 모를 거잖아요. 개발자가 있으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할 텐데 없으니까 뭐 아무 생각이나 하고 자기네들이 다 프롬프팅으로 하다 보니까 더 대단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LM 해커톤도 해봤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대학생 해커톤을 최근에 제가 가서 심사위원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20개 대학이 나와서 했는데 그중에서 무려 16개 대학이 시키지도 않았고 이건 AI 해커톤도 아니었는데 LLM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당연히 있어야죠. 백엔드 당연히 있어야죠. LLM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답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교수님 답변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 얼마나 편하겠어요. 교수님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뭐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배들의 졸업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보고 내가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발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때 내가 발표한 걸 다 듣고 내 발음 속도나 내용들을 다 고쳐준다든지 심지어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공지들을 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웹 공지들을 전부 스크래핑 해가지고 LLM으로 분석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이벤트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결국 보시면 대부분의 일들이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은. 그래서 프론트엔드 만들고 백엔드 만들고 LLM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리하는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학생 해커톤이었고 그 학교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20개 팀 중에 16개 팀이 LLM을 쓰는 거 보고 제가 미래 세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제가 대학교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세대가 지금 걱정이지 미래 세대는 LLM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 후배 2년 후배들은 머릿속에 LLM이 들어온 채로 와요. 결국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빨리 LLM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말타는 세대가 돼서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긴박함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깊게 변하지 않으면 빨리 죽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딥 체인지 않으면 슬로우 데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고 진짜 LLM이 쓸모가 있냐? 실제로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조사했던 자료인데 74% 회사가 사실 Gen AI 가지고 그 매출을 내고 있고요. 86%가 뭐 6% 이상 매출이 올랐고 84%가 6개월 안에 생성 AI 프로젝트를 성공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걸 글로벌 서베이였는데 이 중에서 한 12% 정도 회사가 한국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LLM을 잘 쓰고 있고 심지어 한국 회사도 굉장히 잘 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사전 질문들이 좀 나와서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가까이 가야 보일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것만 좀 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이 AI를 사용하는 게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고급 개발자들이 스킬업하는 과정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세요. 저희는 AI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AI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AI는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물어보면 고민하지 혼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도를 가지는 거고 AI는 개선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AI의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AI는 협업이 아니죠. 지시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의도고 AI는 개선. 그래서 우리는 AI의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이제 쓸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문제를 푸는 거는 사람으로 풀거나 알고리즘으로 풀거나 아니면 머신러닝으로 풀거나 마지막으로 LLM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만드실 때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좋은가, 알고리즘으로 하는 게 좋은가, ML이 하는 게 좋은가, LLM이 하는 게 좋은가 항상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냈다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LG전자 신입사원이 필수적으로 익혀야 될 뭐 개발 관련 핵심 키워드라 그러면 AI는 기본이니까 그럼 빼고 사실 고객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 큰 회사일수록 개발자들이 고객에 대한 감을 잘 못 잡아요. 자기가 너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내가 만든 게 실제 고객한테 가서 어떤 밸류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약간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게 정말 고객한테 어떤 가치가 되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개발자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기술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협업입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더 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를 출시할 때 7만 명이었거든요. 모여서 파티하고 그랬었는데 7만 명이 모이지 않으면 윈도우즈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LG그룹도 이렇게 많은 개발자들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 상호연처 개발자입니다. 여러 분야를 알아가야 할지 일단 한 분야를 어느 정도 깊게 파고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 일을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일의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지, 다른 부서들은 뭐 하고 있지, 이런 걸 계속 주변의 모든 거를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U자형 인재라고 부르고 있는데 옛날에는 하나만 잘하면 됐어요. 이게 일자형 인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U자형 인재라고 하나를 잘하면서 또 얇고 넓게 많이 알아야 돼요. 백엔드 개발을 하지만 뭐 프론트엔드 뭐 데이터 골고루 좀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30년 전에 포트란으로 첫 번째 상용 프로그램 짰고 코볼로 두 번째 상용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배운 거 하나도 안 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운 건 무조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것도 2, 3년 후에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전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서 백엔드를 하시거나 백엔드를 하시면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하거나 전공과 부전공을 하면서 얇고 넓게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엄청 빡세고 힘들겠죠. 좋은 거는 빡세고 힘들수록 경쟁자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는 이 업계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공부해야 된다는 건데 반대로 그걸 좋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블리자드에 있었을 때 출근하면 아침마다 서버 개발자가 어젯밤에 또 망가졌다고 징징대면 제가 그러니까 네가 월급을 많이 받는 거야 라고 위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U자형 인재, 특히 AI 쪽으로 더 이렇게 재능을 키우셔서 LG 안에서도 정말 훌륭한 개발자로 되시고 뭐 대한민국에도 큰 기여 많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드바이저님 잠시 무대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저도 유튜브에서 뵀는데 실제로 보니까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글로벌 또 테크 컨퍼런스 하면은 무대에서 연사자 분들과 또 같이 뒤에 계신 청중들 셀카 이렇게 찍는 거 다들 아시죠? 인스타그램에 막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찍잖아요. 오늘 특별히 모신 저희 게스트이신 박종청 어드바이저님과 함께 여러분 모두 얼굴 담길 수 있도록 셀피 한번 아닙니다. 기사 사진 한번 프로페셔널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얼굴이 나오실 겁니다. 사진은 오래 남으니까요. 예쁜 미소 표정 부탁드리고요. 어드바이저님께서도 밝은 미소 쌍따봉을 하고 계신데요.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네, 예쁜 표정 해주세요. 완료된 건가요? 네, 어느새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LG SEC 2024를 위해서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박인성 전무님을 비롯한 내 외부 키노트 연사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달드리겠습니다. 오전 세션 마무리하면서 잠시 간단하게 몇 가지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벌써 11시 40분이 되었는데요. 밖에 나가시면 사전 신청하셨던 분들께 저희가 런치박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5층 컨버전스 홀 로비 에너지 스토어에서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량이 한정적이라서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먼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식사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로비에 있는 세션에 참여를 하시면 깨알 이벤트 선물까지 풍성하게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후부터는 각 층별로 테크 트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곳 5층 컨버전스 홀, 6층 비전 홀, 7층 시너지 룸까지 저희가 꽉꽉 채워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12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